안녕하세요.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는 2년 전 이혼을 했는데요. 요즘은 이혼이 흠도 아니라지만 사실 이혼의 과정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생에서 큰 상처로 남을 수도 있을 만큼 힘든 과정이잖아요. 저도 이혼을 하면서 지금은 그저 지나간 나의 과거인데다 크게 의미를 두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과정 중에는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이혼이라는 게 서로가 좋아서 죽고 못 살아 결혼을 했다가 환경적으로, 감정적으로 혹은 관계적으로 이제는 서로 같이 살면 죽을 것 같아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수도 없는 눈물을 흘리며 이 결혼을 선택한 것에 대해 뼈저린 후회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저는 그 당시 커피 원두 유통회사의 회계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영업부서 쪽에서 근무를 하던 동기가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작은 회사인데 회사 운영하는 대표가 열심히 사는 괜찮은 사람이라며 소개를 시켜주었어요. 그 동기는 저희 회사 돈을 납품을 하다가 친해진 사이였고 그 대표가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사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소 똑소리 나던 저를 소개시켜 준 거였습니다. 남편의 첫인상은 상당히 밝고 순수한 건실한 청년의 느낌이었습니다. 밑에 직원 한 명 두고서 자신의 사업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며 살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이 멋있어 보이고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도 저를 소개팅에서 처음 본 날부터 마음에 담았었는지 얼마 안 가 고백을 해왔고 바로 연애를 시작해 한 2년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2년의 시간 동안 남편은 저에게도 최선을 다했지만 사업에도 최선을 다해 상당히 성공적으로 회사를 키워놓았어요. 저는 그 사이에 남편이 사업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아예 남편 회사로 들어가 회계를 담당하며 일을 도와주었죠. 초창기에는 적자도 날 때도 있었지만 남편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누구나 밟을 수밖에 없는 사업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본인이 가져가는 것은 없어도 저와 직원 월급을 다 챙겨주며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런 그가 저도 자랑스럽고 날이 갈수록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도 마찬가지였는지 힘든 과정을 보내고 회사 수입도 이제는 순이익을 꽤 보게 되고 안정적이게 되면서 그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프로포즈가 성립이 되고 감격의 포옹을 나눈 뒤 저희는 곧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 시아버지가 정말 멋진 분이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본인의 자식들을 굉장히 독립적으로 키우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는 용돈도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라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이 쓸 것들을 벌어서 쓸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으셨죠. 남편도 그래서 대학생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대학 생활에 묶이는 것보다 자신의 사업체를 만들어 일을 하는 게 더 적성에 맞을 거라고 생각해 군대에서 제대한 후 바로 진학했던 대학교를 자퇴하고 이 일 저 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물론 사업 자금도 시아버지가 일체 도와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식들을 독립적으로 키우셨던 시아버지는 저희가 결혼식을 마친 이후에도 저희 둘을 불러 모아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 결혼시키는 거라고 생각한다. 새아가랑 진규 너희 둘 결혼하는 것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 집도 해주고 결혼식 비용도 대줬어. 근데 이제 너희 둘 다 서로의 집에서 나가 둘이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거잖니. 그러니 이제 일체 양가 부모님께 손 벌릴 생각 말아라. 이제부터는 너희 둘이 해결하고 너희 둘이 헤쳐나가야 하는 거야. 언제든 인생의 조언이 필요할 때는 내가 도와주겠지만 금전적인 부분은 절대로 도와주지 않을 생각이니까 둘이서 처신 잘하고 책임감 있게 분에 맞게 살아. 알았냐? 네, 아버님. 아버님 말씀 새겨들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모르나요? 저희가 이제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둘 잘 사는 모습 지켜봐 주세요. 저희는 이제 더 독립적으로 살라는 말씀을 하시는 시아버지 앞에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하지만 그 호언장담은 얼마 못 가서 점점 무너지고 말았고 저희 둘은 파국까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애할 때처럼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점점 버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철없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달리 상당히 노는 것 좋아하고 늘 밖에 나가 친구들과 시간 보내는 것을 즐겨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항상 집에 머무시면서 신문을 읽으시거나 가볍게 TV를 보시고 정 답답하면 동네 한 바퀴 돌며 산책을 하는 수준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늘 밖에서 친구분들과 놀러 다니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과 시댁집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늘 밤 늦게까지 친구들과 모임을 하다가 거나하게 술에 취하셔서는 그 지인분들을 다 데리고 저희 집으로 꼭 마지막 코스를 밟으셨어요. 저나 남편은 일 끝나고 퇴근 후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방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손님 맞이를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다짜고짜 저희 집에 지인분들 데리고 들어와서는 큰 소리로 늘 요구를 하셨죠. 예, 새아가 우리 여기 지금 막걸리 먹을 거니까 얼른 나가서 막걸리랑 파전거리 좀 사와라. 부침가루는 집에 있니? 빨리빨리 좀 만들어봐. 여기 손님들 기다리게 하지 말고. 네, 어머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방문이 갑작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또 그러진 않으시겠지 생각을 하며 해달라는 대로 해드렸어요. 저희 남편도 또 이러진 않으실 거라고 하기에 화가 나려는 걸 꾹 참고 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더 그러셨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때 저희가 집에 없는 날이면 다음 날 일하는 저와 본인 아들에게 전화까지 하며 화를 내셨죠. 남편이 계속 화를 내며 더 그러지 말라고 화를 냈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그러시기에 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화를 내버렸습니다. 어머니, 해도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거 이제 그만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 저희 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매번 불쑥 찾아오셔서는 지인분들 술상 차리라고 하시고 다음 날까지 다 거실에 뒹구시면서 주무시고 어떤 날은 화장실도 아닌 곳에 실내까지 해놓으시는데 저 정말 그거 치우느라 미치겠어요. 제발 더는 그만 와주세요. 인연이? 야, 내가 내 아들 집에도 마음대로 못 와? 이 여우 같은 게 우리 아들 뺏어가 놓고 지금 어디다가 화를 내고 있어? 시어머니는 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혀를 베베 꼬며 저에게 따지시더군요. 하지만 거기에서 저는 지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든든한 방패막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저의 아버님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따지는데도 지인분들을 다 데리고 그대로 거실에서 버티셨어요. 저랑 남편이 화를 내는데도 몇몇 정신이 들어 눈치 보며 나간 지인들 외에는 거실에 죽치고 드러누워서 술상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죠. 저는 남편의 말도 듣지 않고 제 말도 듣지 않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곧바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사실 그전에도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지만 두 분 사이를 생각해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번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답니다. 근데 이미 시어머니는 인사불성이 되어 제가 누구랑 통화를 하는지도 듣지 못하고 계셨어요. 제가 전화를 드리자마자 시아버지는 거의 달려오셨는지 20분 만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거실에 널브러져 있는 시어머니에게 버럭 화를 내셨어요. 이 사람아, 일어나! 아, 정신 안 차려? 아, 몰라. 술상 내놓으란 말이야. 이 여편네가, 야, 며느라, 세수대 하나만 가지고 와라. 시아버지는 호통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저에게 세수대야를 하나 가지고 오라고 하셨고 제가 얼른 가져다 드리니 그대로 화장실로 가서 물을 잔뜩 받아놓고는 거실 바닥에 있는 시어머니에게 부어버리셨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는 거야?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 미치려면 곱게 미쳐야지. 당장 안 일어나? 그제서야 물벼락을 맞고 정신을 차리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모습이 그때서야 제대로 보였는지 깜짝 놀라며 일어나셨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워하셨기 때문에 잔뜩 화나 있는 시아버지 모습을 보며 설설 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보, 언제 왔어? 아, 참, 내가 술이 좀 취해서 말이야. 당장 집에 갈게. 아들, 미안해. 이 엄마가 취해서 그랬어. 취해서. 갈게. 다시는 안 와. 시어머니는 결국 시아버지에게 물벼락과 호통을 맞으며 그대로 지인분들을 끌고 나가셨어요.
덕분에 저희 집 거실은 물바다가 돼버렸지만 다행히 거실에 카펫이라든지 젖어서 곤란해질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 둘이서 해결하고는 그 뒤로 좀 평온하게 지냈습니다. 물론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단단히 삐져서 제가 시댁에 가도 아는 체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도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당한 게 있었기 때문에 먼저 나서서 풀려고 노력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시아버지만 더 깍듯하게 모시며 지냈어요. 그렇게 나름 별탈 없는 결혼 생활을 즐기게 될 때쯤 또 하나의 문제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사업체에 곤란한 일이 터지게 된 거였어요. 남편이 판매하고 있는 더치커피가 유통 과정에서 관리가 잘못되어 좀 상하게 되었는지 저희의 더치커피를 먹고 탈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는 건수들이 생겨났습니다. 회사 쪽으로도 신고가 들어왔지만 문제는 인터넷 쇼핑몰 리뷰에도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적은 통에 금세 소비자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그 당시 주문이 들어와 공장에 의뢰를 했던 것들까지 싹 다 취소가 되면서 줄줄이 손해를 입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저희 더치커피를 마시고 탈이 난 소비자들은 치료 비용과 함께 정신적인 보상까지 요구를 하며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거의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저도 남편도 또 저희 직원도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정말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회계를 관리하면서 회사에 모아두었던 돈을 싹 다 끌어모아서 비용 처리를 해나갔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부족해 마이너스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앞으로도 더 해결해야 하는 금전적인 부분들이 산더미처럼 남아있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더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파산 신청을 하자고 했어요. 여보, 우리 파산 신청하자. 우리 회사 이대로는 못 살아나. 그냥 파산 신청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자. 지금 우리가 도움 구할 수 있는 곳도 없잖아. 기다려봐. 아버지 있잖아. 우리 아빠한테 말해보자. 당신 우리 결혼할 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 못 들었어? 그리고 아무리 돈 구한다고 해도 지금 우리 회사 회생 불가능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얼른 다른 방법 찾아보자. 웃기지 마. 내가 어떻게 세운 회사인데 당신 일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당신은 그럼 빠져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며 고집을 피우는 남편을 말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 남편을 믿고 기다려보았지만 저의 믿음은 그대로 남편의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곳저곳을 다니며 돈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이 일으킨 회사였고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회사였던지라 애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신용대출을 받아 5천만 원을 건네주었고 카드론을 받아 3천만 원을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아파트도 대출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아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등을 돌린 소비자들, 거래처들은 저희 회사의 제품들을 모든 걸 끊기 시작했고 인터넷에 빠르게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다시는 회사를 되돌릴 수 없는 처지까지 되었습니다. 결국 완전히 망하게 돼버린 거죠. 우리에게 남은 건 제 대출빚, 남편 대출빚, 그리고 하나 남은 아파트마저도 처분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우리의 부부 생활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 정신 나간 사람처럼 폐인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당장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데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제가 친정에서 손을 벌려 메꾸거나 친구들, 지인들에게 부탁을 해가며 겨우겨우 막을 수가 있었죠. 도저히 참다 남편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폐인처럼 살 거며 우리에게 잔뜩 남은 빚들 어떻게 할 거냐고. 나도 너무 지쳐. 너무 힘들다고. 제발 정신 좀 차려. 뭐? 인연이 내가 이렇게 거지 됐다고 무시하는 거야? 너도 이제 내가 만만하지? 꼴 보기 싫으면 이혼해. 이혼하라고. 난 네가 내게서 꺼지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내 인생 망했어. 이런 꼴 보기 싫으면 당장 꺼지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집에 있는 TV, 액자, 화분 등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몇 번은 타이르고 부탁하고 달래보기도 했지만 남편의 행동들은 점점 제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기로 했죠. 남편도 순순히 도장을 찍어주었어요. 그날은 남편이 술을 먹지 않은 날이었는데 내게 와서는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며 사과를 해왔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더 이상은 당신 잡을 수 없을 것 같아. 이제 모든 걸 잃고 행복하게 잘 살아. 정말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라고 말을 하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아직 나이가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생각했기에 저도 남편에게 정신 차리고 잘 살라고 말을 하며 냉정하게 그 자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짧은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이혼하고 나니 제게 남은 건 8천만 원이라는 대출빚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 후부터 8천만 원이라는 빚을 갚기 위해 또 악착같이 살아가야 했죠. 결혼 생활만큼이나 억울하고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 인생을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저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하늘이 도우신 건지 저에게는 뜻하지 못할 행운이 찾아왔답니다. 저는 이혼 후에 한 건설사로 들어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제 미천한 경력을 보고도 뽑아준 고마운 회사였고 한 10개월 정도 일하니 대리라는 직책까지 주시더군요. 직원이 9명뿐인 회사라 의미는 별로 없었지만 회사에서 저를 인정해주는 것 같아 더 회사에 애착이 갔었죠. 그러다 회사 다닌 지 1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저는 정말 우연히 놀라운 장면을 하나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바로 저의 전 시모가 저희 회사 대표와 바람피는 장면이었죠. 저희 회사는 부서별로 칸이 나눠져 있고 대표룸이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평소 자신의 생활을 늘 개방적으로 공개하며 지내던 대표가 어느 날 본인이 만나는 여자를 데리고 회사를 들락날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놀랍게도 저의 전 시모였습니다. 심지어 그때 전 시모 나이가 58세였는데 대표보다도 연상이었어요. 둘이 손잡고 당당하게 대표방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대표방과 가장 멀리 떨어진 구석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지 전 시모는 저를 못 보더라고요. 대표님은 아내와 이혼한 후 홀로 2자녀를 키우며 살고 있었는데 평소 성실하고 몇 안 되는 직원들에게도 잘해줘서 신망이 두터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전 시어머니를 만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표님에게 유부녀라는 걸 숨기고 접근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사람 여자친구라는 걸 자랑하듯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고 앞만 보고 걸어가는 꼴이 우스웠습니다. 사실 전 시모는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할 때 저 때문에 본인 아들이 망한 거라며 폭언을 마구 했었어요. 그래서 끝인상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었죠. 반면에 시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해주셨어요. 그런 시아버지에게는 늘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전 시아버지에게 가서 시어머니가 바람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버님, 오랜만에 얼굴 뵈었는데 이렇게 안 좋은 소식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아버님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거창하게 사과부터 하는 거냐? 말해봐. 사실 제가 지금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오늘 저희 대표님이 본인 애인이라며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왔는데 그게 어머님이셨어요. 보자마자 제가 너무 놀라서 사진을 찍거나 하진 못했는데 어머님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아버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뭐야? 미친 여편네가 끝까지. 고맙다 아가. 네, 이 여편네 가만두나 봐. 혹시라도 더 알게 되는 거 있으면 바로 연락 좀 줄 수 있겠니? 네, 아버님, 그럴게요. 시아버지는 저의 말을 듣자마자 또 화를 내기 시작하셨고 잔뜩 흥분을 한 상황에서 저에게 고맙다고 하고는 그 뒤로 또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들이 있으면 바로 전달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께 더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 일부러 대표님께 접근을 했습니다. 대표님, 임대리,
무슨 일인가? 저번에 회사로 모시고 오셨던 여자친구분 말이에요. 되게 미인이시던데 어디서 그런 분을 다 만나신 거예요? 저는 일부러 대표님께 접근을 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마구 입수를 했어요. 하하, 그래. 나보다 누난데 말이야. 아주 그냥 예쁘더라고. 내가 전주에서 등산 동호회를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났어. 같이 등산하면서 정든 거지 뭐. 아, 네, 그러셨구나. 요즘에는 데이트 안 하시나 봐요? 사무실에 또 안 모시고 오세요? 뭐 조만간 같이 올 수도 있고. 근데 임대리, 뭘 그렇게 관심이 많아? 네? 아, 아니요. 대표님처럼 개방적이신 분 처음 봐서요. 멋있으세요. 하하하, 고마워. 저는 대표님에게 평소 하지도 않던 아부까지 하며 정보를 캐내어 그대로 시아버지에게 전달을 해드렸어요. 시아버지도 그동안 그 뒤를 캐면서 증거들을 많이 모으셨는지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내가 괜히 말씀을 드린 건가 걱정이 되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사고뭉치에 철없이 남편 고생만 시키는 시어머니에게 배신당한 시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벗어나게 해드릴 수 있는 통로를 알려드리게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시어머니 정보를 알려드린 후 한동안 연락이 끊겼었어요. 시아버지 쪽에서 이만하면 충분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저도 더 보태지 않고 있었죠. 그러다 몇 개월 뒤에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저를 먼저 호출을 하셨어요.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머니랑 일은 잘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 아가, 너도 잘 지냈지? 다 해결했다. 다 끝났어. 그 여편네하고는 깨끗하게 이혼했다. 너네 대표라는 사람한테 위자료까지 청구해서 다 받았고 이제 깨끗하게 남남이야. 속이 다 후련하구나. 그러셨어요? 잘하셨어요, 아버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는 아버님만 생각하시면서 노년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래, 고맙다. 근데 아가, 내가 이혼을 해보니 네 생각이 참 많이 나더구나. 우리 아들놈이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빌빌거리고 있으니 꼴도 보기 싫은 거 말 다 했고 내 아들놈 끝까지 도와보겠다고 사업 마무리 될 때까지 자리 지켜준 네가 이혼하면서 떠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꼬 생각을 하니까 내 정말 너한테 미안해지더구나. 아버님,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내가 진작에 이것부터 물어봤어야 했는데 이게 먼저였는데 말이야. 저 그냥 잘 지냈어요. 이혼하고 곧바로 직장 구해서 다니면서 빚 갚으며 지냈어요. 사실 결혼 당시에 사업 살려보겠다고 제 명의로 대출을 좀 받았는데 지금은 그거 갚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아, 뭐야? 왜 이혼할 때 진작 그 얘기를 안 했니? 내가 우리 아들 대출 빚은 못 갚아줘도 우리 아들 때문에 남의 귀한 자식을 이대로 인생을 살게 할 순 없지. 기다려봐라. 한 30분 걸릴 게다. 그러시고는 어디론가 다녀오시고는 제게 두꺼운 돈 뭉치를 들이대셨습니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8천만 원이지. 이걸로 당장 빚 갚아라. 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이건 그거랑 경우가 다른데. 진규놈이야 지가 진 빚 지가 알아서 갚아야겠지만 너는 아니잖아. 그거 다 내 새끼 때문에 피해 입은 건데 왜 네가 그걸 갚어? 아버님,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 아가. 이거 받고 당장 갚아라. 나도 참 생각이 짧았다. 좀 더 물어봤어야 했는데. 나도 네 덕분에 내 인생 구제받았는데 나도 네 인생 구제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만 울고 얼른 가서 이걸로 당장 다 해결해. 네, 저 염치 없지만 이 돈 받을게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시아버지는 저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8천만 원을 은행에서 빼와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그 돈 뭉치를 안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결혼 생활부터 시작해서 이혼 후 지금까지 힘들게 산 저의 인생을 이렇게 보상받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아버지와의 감격스러운 만남 이후에 저는 빚을 싹 다 갚고 이제는 제 통장에 돈을 모아가며 열심히 남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시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 남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일저일 기웃거리며 겨우 빚만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시아버지는 그 후에 운영하시던 금은방을 잘 운영해 나가고 계세요. 한 번씩 찾아뵙고서 밥도 먹고 하는데 시어머니와 사실 때보다 훨씬 더 표정이 편안해 보이신답니다. 저는 제 인생을 구제해 준 시아버지에게 작은 것이라도 뭔가 드리고 싶어 얼마 전에는 한약도 한 접 대접해 드렸답니다. 시어머니는 무슨 원룸 같은 데를 잡고 지금 살고 계신다고는 들었는데 이제부터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이제 나이도 60 다 돼가는데 노후 준비나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말년에 남편 잃고 아들도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남은 거라고는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잘 지켜서 살길 바랄 뿐입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니까요. 얼마 전에 제가 또 궁금해서 은근슬쩍 대표님께 여쭤보니까 아주 펄쩍 화를 내시며 그 여자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호되게 당한 뒤 헤어지신 듯 했습니다. 요즘은 하나 둘 제자리를 찾고서 모든 것이 평화로워지고 있는 듯한 기분으로 살고 있어요. 저도 젊은 나이에 결혼하고 이혼했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어요. 또 요즘 돈 모으는 재미에 푹 빠져서 재테크도 조금씩 공부 중이랍니다. 앞으로 제 인생은 활짝 필 일만 남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활짝 펴지시길 응원할게요.